73세 김용춘 씨는 아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모든 걸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석 달 후 딸의 전화 한 통으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집이 오빠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이 요양원을 권유한 이유, 면회를 오지 않는 이유, 전화를 피하는 이유까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읽어온 것들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법무사에 찾아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를 위하며 요양원을 권유하던 아들의 이야기부터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면 건강도 챙기고 편하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약도 제때 챙겨주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프로그램도 있다며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지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의 아찔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한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나름 아늑했고 간병인들도 친절했다. 처음 며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 식사 시간, 물리치료 시간까지 짜여진 일과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분이 자주 오시겠네요. 같은 방을 쓰는 박씨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바쁘긴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직장 일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 테고.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은 주말마다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내 침대 옆 의자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들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도 면회객이 없으시네요. 간병사 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의 침대 주변은 가족들이 가져온 과일과 반찬들로 가득했지만 내 침대 옆 테이블은 언제나 휑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간호사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혹시 면회 신청을 했는데 제가 놓친 건 아닌가요? 김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소하신 이후로 면회 신청이나 문의 전화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곳에 온 지 벌써 석 달인데?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마지못해 받는 목소리. 아, 아버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아,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언제 한번 와줄 수 없겠니? 아, 그게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럼 전화라도 자주 해주렴. 아버지가 외로워서. 네,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뚜뚜.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안부 궁금하지 않니?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요양원 음식이 짜서 입맛이 없구나라고 보냈지만 역시 무응답이었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와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나를 여기 버리고 간 것이다. 마치 오래된 짐을 창고에 넣어두듯이 내 존재가 점점 투명해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안부를 물어오는 착한 딸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빠 연락은 되세요? 아니야. 너희 오빠는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는구나. 그게, 아버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요.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의 전조였습니다. 집이 이미 오빠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저는 물리치료사에게 잠깐 쉬겠다고 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언제부터? 나 모르게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석 달 전이에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석 달 전. 그때는 제가 아들을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면서도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챙겨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계획이었단 말인가? 아버지, 혹시 증여,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기억 없으세요? 증여, 나는 잠깐 그때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났습니다. 요양원 입소 준비를 하던 날
아들이 서류 정리차 몇 가지 서명해 주세요라며 서류 뭉치를 가져왔었습니다. 저는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믿고 서명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서명하신 게 증여계약서였나 봐요. 집 전체가 오빠 앞으로 넘어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그 집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이 요양원을 권유한 이유, 면회를 오지 않는 이유, 전화를 피하는 이유까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읽어온 것들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요양원 사무실에서 외출 신청을 했습니다. 병원 가시나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저는 그냥 개인 용무라고만 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내 집을 빼앗았다는 것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법무사 사무소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입구에 김영호 법무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집이 아들 명의로 바뀌었는데 그게 되돌릴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멈췄다가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법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과정, 서명했던 서류들, 그리고 아들이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다는 것까지. 증여계약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서류 정리한다고 해서 믿고 서명했어요. 김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556조 수증자의 배은 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 취소 조항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드님이 부양 의무를 방기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하지만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겁니다.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 산 게 아니라면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나서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법무사가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 후 아들이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게 뭐예요? 손에는 내용 증명 우편을 구겨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이라니 아버지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앉아라. 이야기해보자. 앉긴 무슨. 아버지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같은 방 박씨, 어르신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는 석 달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들이 할 일이냐?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 바쁘면 전화 한 통할 시간도 없나? 문자 답장할 시간도?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은 어차피 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속만 기다리는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때 며느리도 함께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가 들어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것도 우리 가족이 바란 거예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여기가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그래서 내 집을 가져간 거냐? 집 관리도 복잡하고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내 동의도 없이 내 의견도 묻지 않고 모든 걸 정해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도 가족끼리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하지만 너희가 먼저 가족의 도리를 저버렸다. 그럼 소송하세요. 어차피 이길 수도 없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넉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법정에 3번 출석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는 제 모습을 본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인지 짜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아들 측 변호사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주장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자발적 증여라며 제가 스스로 원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 생활을 편하게 하시라고 증여한 거라고 했잖아요. 변호사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차근차근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증여 이후 단 한 번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는 물론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출입 기록, 전화 통화 내역,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아들은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바빠서 그랬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변론 날 판사가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신가요? 판사님, 저는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증여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아들이 서류 정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서명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집을 포기하는 계약서였다는 걸 석 달 후에야 알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것도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면회를 자주 못 간 건 정말 일이 바빠서였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의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피고가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픈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내 권리를 지켰지만 동시에 아들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 만에 저는 요양원을 퇴소했습니다. 간병사들이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라며 걱정했지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혼자라도 내 집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뭐라 표현할까? 6달 만에 돌아온 내 집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대문의 낡은 페인트, 마당 한 구석의 감나무, 현관 앞 화분까지.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며 들어간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한동안 살았다가 판결 후 급히 이사를 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손자 사진을 걸었던 못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며느리가 쓰던 조미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무서웠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항상 누군가 있었는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차만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둥글레차를 진하게 우려 마실 수 있었습니다. 작은 라디오를 켜고 아침 뉴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와, 까치야. 나도 집에 돌아왔다. 혼자 중얼거리는 내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트 사장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잠깐 요양원에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제 집에서 지내세요? 네, 집이 최고죠. 라면과 김치, 두부 면모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부담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혼자 지내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저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7시에 둥글레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합니다. 소박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며칠 전 딸 민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많이 했어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구나. 오빠 이야기는 하지 말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식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딸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안부를 물어왔고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습니다. 반면 아들은 자식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자식의 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동네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넘겨줬다가 쫓겨났고 이씨 할머니는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두들 자식이니까 라는 믿음으로 내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가 봐요. 박씨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부모 된 도리와 자식 된 도리는 다르다는 것을,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비슷한 기사를 봤습니다. 치심의 부모 재산 가로챈 자녀들, 요양원 보낸 후 연락 끊은 가족들. 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선가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잊고 사는 자녀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내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달빛 우체통이었습니다.